이런 곳에 돈 쓰는 사람 치고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돈을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곳에 돈을 쓰게 된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번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몰라서 가난하게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고환율에다가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도 잘 갖추는 게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무조건 아껴야 된다가 아니라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무심코 돈을 낭비하는 지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식비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간식, 카페 같은 자잘한 비용들이 해당되죠. 요즘은 치킨 한 마리만 시켜도 기본 2만원에서 3만원 가까이 듭니다. 할인 쿠폰을 받아서 결제하면 싸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면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오래 먹을 수 있죠. 최근에는 두종쿠라고 해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을 하는데 이게 작은 건 4,000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건 9,000원까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이 돈이면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유행 따라 가다가 진짜 월급 다 탕진하게 됩니다. 커피도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한 달이면 15만원인데 이렇게 하루 한 잔씩 1년이면 거의 150만원이 증발하는 셈이죠. 이렇게 자잘한 식비에다가 카페 같은 비용만 아껴도 한 달에 적어도 20에서 30만원은 아낄 수가 있고, 이게 1년씩 쌓이면 최소 300만원씩은 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2025년 3월에 한국인 한 명당 배달앱에 쓴 돈이 평균 9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3번에서 4번 시켜먹는데 30대는 월 10만원 넘게 배달에 쓴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돈을 일회성으로 먹고 사라지는 배달비에 쓸 게 아니라 ETF 한 주라도 더 샀다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훨씬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죠. 오늘 배달을 시켜먹는 건 내일 더 가난해지는 선택이지만 오늘 배달 시켜먹을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 내일 더 부유해질 확률이 높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 때문에 식비에서 돈이 줄줄 셉니다. 일주일에 배달 한 번만 줄여도 그 몇만 원으로 조금씩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데 당장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한 달, 두 달, 1년씩 쌓이면 절대 무시 못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나가는 돈은요. 구독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2만원, 3만원씩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정기 결제를 세어봐도 진짜 많아요. 요즘은 넷플릭스에다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챗 GPT 같은 AI 서비스에다가 쿠팡이나 배민, 포토샵이나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까지 저도 이것저것 세어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 통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OTT 이용률이 90%가 넘어가고 유료 OTT 이용자의 월평균 지출이 약 1만 1,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OTT 말고도 요즘은 뭐만 하면 다 구독 서비스라서 못해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만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같은 저장 공간도 돈이 나가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번 결제를 걸어놓으면 잘 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재결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 구독 서비스 말고도 오프라인 구독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게 있죠. 1년씩 끊어야 저렴하니까 대부분 길게 끊어놓는데 문제는 1년치를 결제하고 한두 달도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3개월만 끊거나 다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구독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돈들만 긁어 모아도 몇만 원은 더 아끼니까 그 돈으로 매달 S&P 500 같은 거라도 매달 사두면 훨씬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동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도파민에 절여진 소비죠. 옷장에는 옷이 한가득 있는데 막상 나갈 때 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쇼핑할 때는 온라인에서 세일할 때 쌀 때 미리 쟁여두자는 심리로 쇼핑을 합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 옷이라기보다는 있으면 입을 것 같기도 한데 마침 세일하니까 막 쟁여두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왕창 옷을 사놔도 정작 자주 입는 옷들은 정해져 있죠. 이런 게 다 충동 소비고요.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옷 말고도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세일한다는 문구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인데 사거나 2+1이니까 굳이 하나 더 사는 경우도 많죠. 즉 실제로 잘 쓰지도 않는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할인을 받으니까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밌기도 하지만 자산이 실시간으로 삭제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뭐만 하면 유행 따라가고 최신 폰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경우죠. 사실 핸드폰이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있나 싶은데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져봤자 그걸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화면이 더 커지고 가벼워봤자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최신 폰들은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매년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진짜 1년에 몇십만 원씩은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핸드폰 요금도 문제입니다. VIP를 유지하려고 굳이 한 달에 몇만 원씩 더 내가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면 그것도 1년으로 환산하면 몇십만 원씩 돈이 줄줄 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은 데이터
무제한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껴가지고 핸드폰 요금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와이파이도 어딜 가나 잘 되어 있어서 생각해보면 굳이 데이터도 많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VIP 혜택이라고 해봤자 매달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놀이공원 자주 가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굳이 비싼 요금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주거비나 자동차도 상당히 문제죠. 이건 사실 각자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인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정비가 큰 경우가 해당되죠. 먼저 주거비부터 보겠습니다. 본인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무조건 신축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값이나 전세금 자체도 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리비, 주차비, 난방비, 교통비까지 다 따져보면 단순히 월세나 대출 이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나가요. 그런데도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무리해서 좋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지역의 투자 목적으로 매매로 들어간 집이 아니라면 집도 결국엔 허세 소비입니다. 사실 좋은 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영상 자체를 안 보고 있겠죠. 그리고 허세 소비 대명사로 알려진 자동차입니다. 월소득 300에서 400만 원인데 수입차를 리스나 할부로 뽑아놓은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차값 부담도 크지만 보험료도 비싼 편이죠. 사고 한 번 나면 자기 부담금 몇십만 원씩 깨지고, 기름값에다가 주차비에다가 세차비는 물론이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차는 좋은 거 타는데 행동이 찌질하면 누가 봐도 카푸어라는 게 티가 날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 월급에 맞지 않게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고, 품위 유지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그럼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생활비도 대출로 겨우겨우 버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지하에 살면서 차는 꼭 좋은 차를 고집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도 요즘 무서운 추세 중에 하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벌면 더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저축을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버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쓰는 돈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씀씀이를 키우기 쉽다는 거죠. 예전에 안 하던 취미에 돈을 쓰고 호텔이나 골프 같은 거 원래 안 하던 사람도 소득이 오르면 슬슬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고정비도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 내 인생이 그 고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매달 돈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월세 내고 대출 이자 갚고 차를 굴리는데 다 들어가면요, 남는 돈이 전혀 없겠죠. 사실 식비나 교통비, 쇼핑 같은 건 한 번 마음먹으면 어느 정도 줄이기가 쉽지만 집이나 차 같은 큼직한 지출들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런데 돈을 안 쓰고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절약을 해야 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처럼 고환율에다가 고물가 시기에는 뼈 빠지게 저축해서 살아도 답이 없는데, 근데 저렇게 생각 없이 살면 진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데 돈을 쓰느라 남는 돈이 없으면 우선 남는 돈을 만들고,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불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는 조금씩 오르고 있고 원화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영상 촬영 시점에도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인데 6년 전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30%가 하락한 걸 보면 아시겠죠? 통장에 가만히 넣어둔 현금의 실질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돈을 아끼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로 중요한 건 아낀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왜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되는 걸까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가는 꾸준히 오릅니다. 내가 오늘 들고 있는 현금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구매력이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화 가치도 늘 하락해왔지만 지금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예금 이자라도 주니까 괜찮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딱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자를 주는 셈이에요.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2%대 중반인데요. 이자소득세 15.4% 떼고 나면 실이자율이 2% 정도인데, 근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2%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상 예금 금리는 제로거나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산을 하나도 안 모으고 가만히 있는 건 사실 열심히 가난해지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자산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꾸준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자산인 거죠. 물론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1년, 2년 사이에 크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가격보다 상승해 있을 확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어떤 게 있어요? 금, S&P 500, 비트코인, 원자재 같은 게 있죠. 주식도 개별 주식을 잘 고르면 10배, 100배 오르는 주식도 많긴 한데 사실상 그건 운도 잘 따라줘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영역인데, 금이나 S&P 500, 비트코인은요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면 10년, 20년 뒤에는요 지금보다 몇 배는 올라있을 확률이 높죠. 물론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은 어때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100% 가치가 하락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돈을 충동적으로 쓰는
소비를 줄이고 남들 눈을 의식하는 허세 소비만 줄여도 어쩔 수 없이 남는 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남는 돈을 통장에 가만히 넣어두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루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한 달 동안 지출 내역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쫙 살펴보면 정기결제로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어떤 게 있는지 눈에 확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당장 끊어도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해지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배달음식이랑 카페, 술자리에 쓴 돈이 얼마인지 더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다 더한 금액으로 매달 투자를 했다면 1년 얼마나 돈이 모이고 불어나 있을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 매달 50만 원만 아낀다고 해도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연평균 수익률 5%만 붙여도 10년 뒤엔 1억 가까이 돈이 불어나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는 것만 해도 내가 그동안 미래에서 돈을 이만큼 끌어와서 써버렸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을 자동으로 자산을 바꾸는 시스템으로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ETF든 펀드든 자동이체로 투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도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DCA 서비스라고 해서 특정 날짜에 얼마씩 코인을 사게끔 월정액 투자 서비스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IRP나 연금 저축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소비하기 전에 먼저 돈이 빠져나가서 자산을 사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만 실천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먹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재능이고 돈을 남기는 건 기술이고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건 철학입니다. 10년 뒤에 가난하게 살지 부유하게 살지 그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